이명박 요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추명호, 최은수, 우병우 요 라인이었잖아요. 국정원 비서보가. 그런데 중간에 최은수가 샥 영장이 기각되면서 우병우까지 칼이 못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때 반론이 뭐였냐면 무슨 소리야. 추명호에서 우병우를 직보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최은수는 빠져 있었으니까 괜찮아라 이제 반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버는요. 김관진, 이명박 요 직보가 아닙니다. 이건 검찰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검찰도 김태호 전 비서관이 조직 다 빼고 김태호가 중간에서 메신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관진, 김태호, 이명박이라고요. 확실히 라인. 근데 김관진 전 장관이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구속정부에 나왔는데 그 이유가 죄가 안 되는 것 같은 걸 이거잖아요. 그거 어찌됐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래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김관진 전 장관을 확실히 뚫어내지 않는 이상 김태호 전 비서관 뚫기가 쉽지 않고 그게 못 뚫으면 MB까지 가기도 굉장히 척척 저는 조금 반대로 요 문무일 총장의 얘기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올해 안에 수사를 끝낸다. 누가 봐도라도 올해 안에 수사 끝낼 수가 없어요. 그 끝낸다는 거는 사실은 상징적 의미인 거예요. 그 얘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건 국정농 사건의 마지막은 어쩌면 우리가 아는 그 사람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MB 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이 문무일 총장의 어떤 메시지가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 초까지만 해가지고 끝낼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김태호를 불렀는 게 아닌가. 김태호가 이 19시간 연례 조사를 받으면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지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는 바로 이제 MB 대통령의 소환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뭐 연말이라든지 늦어도 연초에 포토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 김관진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우리 편 뽑으라는 MB 지시 인정했다는 보도 직후에 MB와 김태호가 휴대전화 문자 기록 받았다는 정보를 확보했다. 네, 어제 이제 모 그 종편에 뉴스 단독으로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이었는데 이제 김관진 전 장관 이제 조사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바레인인가로 출국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청와대 직전. 그 청와대 청원에도 뭐 출국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청와대 청원 많이 가고 그랬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근데 그 당시에 이 김태호 비서관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로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청원이 있더라도 그게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내용이 이제 뭐 문자 메시지 내용들이 혹시 이거랑 좀 관련이 있으면 왜냐하면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은 그 방송에서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김관진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고 야 이거 우리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만만치 않은데 라면서 얘기한 게 있다면 뭔가 이 이후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입을 맞추거나 하려고 했던 정황이 아닐까? 가 이제 어제 뉴스에 그러니까 유명한 종편이죠. 아직 구체적인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이 종편에서 뭐 태블릿 PC도 공개를 했었고 그냥 얘기하세요. 태블릿 PC 나왔으면 뭘. JTBC인데 그 기자도 그 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큰 그림이 있는데 아니면 세부적이긴 있는데 조금만 공개를 한 것 같아요. 보도는. 이거 보도의 저건 핵심이에요. 잼만 탁 날려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부인을 하면은 제대로 빵 터뜨리고. 태블릿 때 딱 그랬잖아요. 태블릿 똑같아요. 지금도 그 기자고 그 회사입니다. 그 방송국이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것을 취재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압수수색 영장 들어가면요. 그 통신 기록 주고받은 것만 있지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그 핸드폰에서 압수수색해갖고 포렌식으로 살렸을 때만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문자 메시지요? 문자 메시지 나오죠. 문자 메시지는 나와요. 근데 이제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차피 서버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통화를 했다까지만 나오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분간 통화를 했다가 나오지 무슨 말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도감청 설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두 분은 MB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거 지금 당장은 어렵다. 근데 이제 문무일 총장의 얘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연말까지 마무리를 지을 건데 두 개를 예외로 들었어요. 그게 이제 MB 문제, 그 다음에 국정원 특활비거든요. 그 덩어리가 큽니다. 크죠. 덩어리가 커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검찰 입장에서 건드리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측면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연말이 아니라 연초까지 좀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내놨기 때문에 어쨌든 저도 그건 그렇게 생각하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 포토넷 한 번은 쓸 거예요. 서서 그냥 집에 보낼 수도 있고 뭐 진짜 사법 처리할 수도 있고 뭐 영장을 칠 수도 있고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 번은 쓰긴 쓸 건데 지금 당장 하기에는 아직까지 숙성이 덜 됐다는 거죠. 연글지 않았어요.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따기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아마 이건 있을 거예요. 검찰도 그렇고 현
집권 청와대도 그렇고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여러 가지로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내년 평창올림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평창올림픽이 안 떠요. 그러니까 평창올림픽과 적폐청산 수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하실 수는 있지만 언론 입장에서 봤을 때 일면 헤드라인이 적폐청산 이 사건 지금 너무 재밌으니까 안 뜨는 그렇죠. 거예요, 평창이. 그러니까 뭐죠? 일면 머리가 헤드가 저 평창 뭐 대박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론들이 야 평창 무슨 평창 이게 더 재밌는데 말씀하신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 평창올림픽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현 집권 세력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거든요. 평창올림픽 떠야 내수가 삽니다. 내수가 살아야 내년 지방선거가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이 떠야 이 정부가 원하는 남북 화해 모드가 조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데 이게 지금 안 뜨거든요. 적폐청산이 밀려서. 연관은 없죠. 언론에서 볼 땐 똑같다는 거죠.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 관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 1월 연초까지 이걸 마무리 짓고 평창올림픽으로 붐합시키는 방향으로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 오늘 문무일 총장이 연말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어떤 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청와대 하명 기간이냐? 언제까지 갈 거야? 이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아마 현 집권 세력과의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저는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평창 전까지 그러니까 MB 구속 수사 12월에 끝내고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빨리 하겠다는 뜻이죠. 저는 그렇게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깜짝이야. 아니 그렇게 그런 부분 분명히 맞지만 문무일 총장의 뜻이 뭐 이거는 뭐 이제 그만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빨리 수사 성과를 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수사에 어떤 진척이 있다라는 걸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볼 필요 있다고 김태우 생각합니다. 비서관 들어가기 전에 문무일 총장이 얘기한 거잖아요. 아유 들어가기 전에 조사할 거 다 얘기하죠.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아닙니다. 예. 근데 사실 저는 박지원 변호사 생각이 정반대. 저도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수사는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걸린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게 표류하고 그냥 카더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까지. 정말 빼도 먹도 못하는 뭐가 빡 나와야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울 텐데 그게 지금 생각보다 녹록치 않고 더뎌가니까. 맞아요. 그리고 지금 두 인물이 남은 거 아니에요. 우병우 또 어떻게 할 거냐. 우병우도 녹록치 않은 인물이고. 그래서 저는 아까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예외. 이명박 전 대통령 거는 지금은 쉽지 않다라는 걸 은연중에 내비친 겁니다.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얘기는 문무일 총장이 얘기한 거는 이 전 정권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그 김관진이 구속적 부심에서 풀려 나온 상황이 그게 녹록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속적 부심 풀려 나오는 순간 이 수사는 원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속적 부심 풀려 난 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혐의는 다 인정이 되는데 보니까 이거는 뭐 죽어도 일정하고 증거도 다 확보됐고 그러니까 풀어줘. 이러면 얘가 다르죠. 근데 범죄 자체가 다툴 때가 참 많네요. 이러면서 내보낸 거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입증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일단 신광열 부장 얘기는. 그러면 여기도 입증이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연결고리 중에 1번이 입증이 안 되는데 2번 불렀으니까 이제 다음에 그냥 3번 불러? 그런 방식으로 수사하다 잘못하다 제대로 뒤통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신강렬 그 형사수석 부장판사. 얘 구속적 부심 풀어준 거를 이제 우리가 몇 번 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또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들이받았거든요. 그분이 성남에 있다가 서울로 들어오는 케이스인데 인천으로 갔단 말이에요. 좌천이에요. 그걸 잠깐만 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구속적 부심은 뭐 제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변호사로서 도저히 이해 안 돼요. 그 신강렬 김동진 판사도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19년 만에 처음 봤다. 영장 실질심사에서 요즘에 영장 전담 판사가 얼마나 영장만 기각합니까? 거기 뚫기 또 하늘의 별 따기인데 거길 뚫어가지고 구속을 시켰더니 야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너네가 틀린 것 같아. 이거 아니야.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이거 갖고 칼럼도 썼어요. 제목이 어느 판사의 팀킬입니다. 팀킬. 그러니까 판사의 판단을 그렇게 뒤집는 경우는 구속적 부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뭐 그 사이에 안 하던 자백을 했다거나 사정 변경. 아니면 뭐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면 피해자랑 합의를 했다거나 구속이 불필요한 상황이 구속 적부심 때 생겨야 돼요. 그게 하나도 없는데 풀어줬으니까 그건 잘못됐는데 하여튼 풀려났으니까 이제 참 수사 자체가 어려워진 거죠. 김동진 부장판사가 그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 정치적 입장 표명이다?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누구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했던 너무 정치 세력들의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그런 메시지. 저는 굉장히 잘된 메시지로만 보고. 그걸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김동진 문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 또 말씀을 드려요.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 우리 3변 시대에서도 그 얘기 했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코드 인사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아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금 아무래도 좀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으나 이거는 받아야 되는 카드라고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정치적으로 저는 평양된 사람을 보진 않아요. 본인의 생각이 굳이 보수 진보 중에서 뭐 진보 쪽에 가까울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법원을 완전히 진보적인 색채로 확 바꾸고 이럴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봤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증거로 나타난 거죠. 하나는 이번에 대법관 인선, 그다음에 그 메시지들. 왜냐하면 대법원장으로서 그런 메시지는 굉장히 바람직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누구든지 법원의 결정에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럼 법원 흔들지 마라. 그렇죠. 구속적 부심에 대해서 백성 변호사는 전혀 납득이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납득이 돼요. 저는 그게 돼요. 왜냐하면 충분히 신광호 부장 입장에서는 그게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대법원장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 세력들의 대법원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비판은 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정치권의 메시지가 대법원의 어떤 법원의 결정 비판한다. 다만 결정이니까 수용하겠다. 이게 돼야 되는데 비판만 있고 결정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게 야당이 아니라 여당에서 집권 여당에서 나오는 것은 대법원 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흔들지 말라는 게 김동진 그렇죠. 판사 딱 들이받았잖아요. 들이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김동진 판사가 오늘 이제 다시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려? 어제죠. 그러니까 뭐라고 올렸냐면 구속적 부심에 대한 본인의 생각, 비판적인 생각 창인 유지하겠다.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의 법 판단으로 생각이니까. 하지만 대법원장을 소위 말해서 들이받은 건 그건 내가 잘못했고 후회한다라고 이제 글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일단 일단락이 된 것이고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보수 일각에서 봤을 때 너무 코드 인사 아니야라고 걱정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에 일련의 어떤 대법관 인선이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정치권에 대한 일갈 이런 거로 봤을 때 김명수 대법원은 조금 그래도 좀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가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구속적 부심에 대한 생각은 백 변호사와 저는 전혀 다르다. 그건 말씀드립니다. 저는 김태현 변호사 전혀 다릅니다. 두 가지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첫째, 김명수 대법원장 들어왔는데 블랙리스트 제주사 한다는데 왜 이렇게 뜨뜻 미식을 한 게 아니야. 이 문제 제기하는 분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구속적 부심에 대해서 모두가 이해하지 않는데 이때야말로 전 판사들이 모여갖고 판사 전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격한 얘기를 하는 판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때 이제 평판사들 회의가 생겼었죠. 블랙리스트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대법원장이 바뀌는데도 그 부분 문제 제기를 했던 판사들만 있고 해결책은 별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막 김동진 부장판사가 어쩌면 큰 마음 먹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법관끼리 서로 그 판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어쩌면 이거는 근데 견해도 물어봤다는 거 아니야, 주위에. 다 물어봤고 그거를 또 글에 올렸어요. 자기가 아는 옆에 법관들한테 물어보니까 누구도 이해 못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그런 거는 그냥 신광열 수석부장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 막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저는 의미가 또 있다고 생각이 들고 글쎄요, 뭐 김동진 부장 말 저는 한 번쯤은 뭐 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얘기해도 돼요? 하세요. 그러니까 구속적 부심에 대해서 좀 지난 얘기긴 한데 구속적 부심에 대해서 저도 석방되는 경우는 많이 못 봤습니다. 저도 제가 영장을 기각시킨 적은 많지만 구속적 부심을 풀려나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변호사 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저도 알아요. 청구 자체를 안 하죠 거의. 그런데 백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이례적인 건 맞으나 그걸 김동진 부장판사에서 19년 동안 처음 봤을 수도 있으나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구속적 부심에 대해서 석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범죄를 보는 시각들 그러니까 신광열 전 부장과 누구죠? 영장법원장 강부영 판사가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달랐던 겁니다. 신광열 전 부장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을 어떻게 본 거냐면 이 사건은 무죄가 될 만한 사안이거나 만약에 유죄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로 석방될 사안이라 본 거죠. 죄 자체를. 그렇게 보고 풀어준 겁니다. 불구속 수사가 재판의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그 기록을 보지 못한 우리들로서는 그 재판 기록을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광열 전 부장판사의 판단이 무조건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1심, 2심, 3심 우리나라 3심 제도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된 게 2심에서 유죄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성립과 양형에 대해서 강부영 판사하고 신광열 부장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소됐을 때 1심, 2심, 3심 얼마든지 유무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결과는 몰라요.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광렬 알겠습니다. 교수님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이해하는데 1심, 2심, 3심 결정 바뀔 수 있죠. 저도 알아요, 그거. 근데 지금 구속적 부심도 지금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장 전담 판단이 틀리면 바꿀 수 있습니다. 법 규정상으로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원 내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내가 그게 궁금한 보세요. 거야.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예. 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속적 부심을 몇 % 정도 신청하는지 아세요? 한 7% 정도 신청합니다. 100명 중에 7명이 구속적 부심 신청해요. 예. 그 중에 한 10%가 적부심으로 풀려 나옵니다. 15% 통계 10에서 15%. 예. 근데 그 정도 풀려 나오는 사람들이 예. 전부 다 사정 변경으로 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 내부 기준은 영장 전담 판사가 인정한 범죄 혐의를 다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구속이 필요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한 그 시점에 한 번. 구속적 부심이 한 번 더 판단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랑은 이런 게 바뀌었으니까 풀어줘야겠구나 해서 풀어주는 걸로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든 게 구속적 부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 말한 거 맞아요. 1심 법원 항소심 가면 유죄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대법원 가면 또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구속적 부심은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구속적 부심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했고 오늘 구속적 부심 신청하는 게 7%, 이 중에 15%면은 전체 구속건의 1%가 사정 변경으로 나왔다. 네. 그러니까 그 7%는 이 정도면 사정 변경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는 건데 이게 피해자가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합의 의무를 어떻게 사정 변경으로 들어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구속적 부심이라는 것 취지 자체가 구속적 부심이 불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 대한 사후 판단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전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영장 발부에 대해서 항고가 안 되기 때문에 구속적 부심을 통해서 피의자가 한 번 더 다투라는 건데. 알겠습니다. 자, 최경환 의원님. 네. 검찰 출석하면서 9시 56분 검찰 조사에 성실임해서 저희 억울함을 소명하겠다. 이분은 법조인은 아니죠. 네. 이분은 검찰에 들어가본 경험이 있나요? 그전에는 제가 알 게 거의 없을걸요. 경제통화. 그러니까 계속 말만 있었지 제대로 된 뭐 수사나 조사를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제대로 들어가셨나? 네, 이번에는 처음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처음. 왜냐하면 이 11월 달에 처음에 이제 국정원 특활비가 뭐 청와대 상납됐다가 나오면서 쓱 최경환 의원한테 1억이 갔다는 얘기가 기사가 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자마자 최경환 의원이 이게 사실이면 내가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하고 나서 이현수 기조실장하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억 줬는데 또 이현수 기조실장이 내가 혼자 준 게 아니고 누구 한 명 데리고 갔는데 이병기 원장은 이현수 실장은 저 배달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문서에도 있네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검찰이 나와라 그 얘기를 하니까 최경환이 처음에 그랬죠. 이거 지금 우리 당에서 특검으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때까지 수사하면 안 된다. 이건 정치보복이다. 근데 자유한국당 내에서 홍준표 대표가 이번 건 빼고 최경환 의원까지 가고 다른 거 가지고 특검하자고 한 거예요. 이제 사실 최경환 의원이 이제 갈 데가 없죠. 그런 상황에 사실 어제 저는 진짜 나올 줄 알았거든요. 원래 어제였잖아요. 어제였는데 그 예산안 그 본회의 표결에 지도부에서 참여해달라고 했다는데 사실 뭐 참여할 이유도 별로 없었고 지도부도 별말 없었습니다. 근데 최경환 의원이 제가 보기에 지금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 증거관계가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고 여론도 등을 돌렸고 거기서 더 심한 거 본인의 당도 등을 돌렸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어제 그랬잖아요. 자연소멸주. 검찰이 자연소멸시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지금 최경환 의원이 혐의가 있다고 거의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사실 손 안 대고 코 푸는 형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둘이 친할 수 있는 조건인데. 그러니까요. 성완종 1억. 둘 다 1억 가지고. 네, 그래서 김태현 빵 터졌어. 하여튼 모든 여건.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시간을 좀 벌어서 불체포 특권이라도 활용해 보려고 그랬는데 방탄국회도 안 한다 그러고 거기다 회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12월 8일까지니까 그렇죠. 버텨봐야 의미도 없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오늘 조사가 최경환 의원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본인의 미래를 아는 거 아닌가. 얼굴이 헬쑥해졌어요. 사실은 조사받는다는 게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변호사도 받기 힘들지만 전에 헬쑥해졌다며요. 근데. 많이 헬쑥해졌고 박지원 변호사님. 박 변호사가 더 헬스해졌어요. 아니 일단은 뇌물죄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뇌물죄가 딱 떨어지는 게 뭐냐면 특활비 예산 증액을 부탁을 하면서 1억을 갖다 주면서 그 특활비에서 빼서 1억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준 건 지금 확실해요. 이병기, 이현수, 부하 직원까지 모두 빼고 받고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10년 이상 아니에요? 그래서 특가법 그렇죠. 적용되면 10년 네, 이상입니다. 특가법상에. 저는 이 사건 오늘 최경환 의원은 새벽 정도에 긴급 체포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심경의 변화가 있어. 아니 지금 뭐 얼굴이 네.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괜히 보내줬다가는 그래서 검찰에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심지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좀 불안하다 싶으면 뭐 혐의상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영장은 사전적 영장을 내는 것보다는 긴급 체포를 통해서 새벽 정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요? 네. 저는 긴급 체포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왜 누구죠? 전병훈 의원 보좌관이 예. 그 출두해서 긴급 체포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친 거 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구속영장 풀어줬잖아요. 네. 그 전례가 있으니까 검찰은 괜한 아니면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새벽은 돌려보낼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본회의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 연말까지는 부담스럽지 않게 체포 구속 동의안 상관없이 그냥 영장을 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마 사전 구속영장의 단계로 가겠죠. 검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마 이 법원의 흐름들이 구속영장에 대해서 예전만큼 발부를 좀 안 해주는 추세로 그렇죠. 바뀐 건 맞아요. 예. 발부해줘도 풀어주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이 사안을 안 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전병헌 전 수석도 재청구의 형태로 갈 거고 LG 때문에. 예, 법원에서 기각될 땐 기각되더라도 그리고 최경환 의원도 아마 구속영장을 치는 단계로 갈 겁니다. 실제 발부는 뭐 법원에서 손에 공을 넘기더라도요. 최경환 의원이 어렵게 됐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백성호 변호사도 지적을 했듯이 국회의원들이 특히 현역 배지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에 들어갈 때 우리 같은 일반인보다 자신 있어 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내 뒤엔 당이 있어. 이거거든요. 내 뒤엔 당이 있고 내가 들어가는 순간까지 나는 이건 정치보복 프레임을 몰고 가면 돼. 그러면 내가 살고 나가더라도 제기할 수 있어라는 게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 막론하고 유죄 무죄 막론하고 끝까지 내가 받았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끝까지 나는 정권의 희생양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억울하게 징역 산 사람. 그렇죠. 다 억울하게 돈에 관한 문제는 다 그래요. 그 억울한 사람도 구제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데 최경환은 다르죠. 지금 일단 당 지도부가 등을 돌린 사람이고 제가 몇 주째 얘기하고 있지만 차도산이라는 걸 제가 지금 3주째 씁니다. 최근 홍준표 대표 머릿속에 차도산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최경환은 본인을 지금 백업을 해줄 세력이 지금 전무하다고 봐도 마찬가지예요. 만에 하나 다음 주 초죠? 다음 주 초에 친박계가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겨가지고 당 그 원내 사령탑을 장악하고 그 다음부터 홍준표 대표가 예를 들어서 밀리고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최경환 의원의 백업 세력이 생기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현수 기조실장의 진술들 중에서 제가 가장 유념 있게 본 진술은 뭐냐면 돈을 줬는데 어디서 줬습니까? 한강 고수부지도 줬습니다. 이게 아니고 청와대 담벼락에서. 청와대 담벼락도 아니고 집무실이죠. 집무실 가서 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한강 고수부지에서 밤에 줬습니다라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한강 고수부지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집무실에 정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저는 경제부총리 집무실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가서 집무실 가서 나 최경환 만나러 왔어. 그럼 들어보내도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리고 방문자 사전 기록이 약속. 있죠. 그렇죠. 네. 방문자 기록이 다 있고 그 청사에는 곳곳에 CCTV 입구부터 시작해서 지하 주차장 입구부터 시작해서 방문 앞까지 나름대로 경비치자가 완전히 돼 있고 지금 증거가 다 나왔다. 그렇죠. 방면은 있을 거라고요. 예. 근데 지금 경제부총리 누구예요? 김동연 경제부총리잖아요. 누구요? 김동연 경제부총리잖아요. 정권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검찰 입장에서 뭐 당시에 몇 년치 방문 기록들, CCTV 기록들 아마 다 확보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현수 기조실장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 진실을 밝히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고 하면 방문 기록들 검찰에 가지고 있을 거고 반대로 이현수 기조실장이 전 기자를 거짓말을 한다고 하게 되면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도 그것이 거짓임을 밝히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어렵죠. 그렇죠. 방문 기록 봅시다. 봅시다. CCTV를 봅시다. 그렇죠. 아니 그럼 왔다 거짓말이죠. 갔어. 왔다 갔는데도 그렇게 왔다 갔는데도 예를 들어갖고 혹시라도 의심받을까봐 뭐 보좌관들이 계속 있어서 그렇죠. 같이. 예. 그래서 그거를 진위를 밝히는 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거고 그래서 만약에 돈을 받은 것이 만약에 입증이 돼가는 단계라고 하면 아마 최경환 의원 측에서는 2단계
대가성 부인하고 아마 기소를 정치자금법으로 맞추는 전략을 쓰겠죠. 그렇지. 항상 모든 정치를 그렇죠. 하듯이.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뇌물보다는 아마 정치자금법 형태로 아마 기소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싶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대가성이 그러니까 대가성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양날의 칼이거든요. 그게 날아갈 가능. 왜냐하면 대가성 입증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정치자금법이라고 해도 이 사안 자체는 큰 사안이니까 아마 그런 형태로 하지 않을까 근데 싶어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정치자금법으로 돌리는 게 희망사항이 되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진술들이 정치자금법으로 돌리기 힘든 사안이에요. 완전 대가성이 입증이 되는 거죠. 아니 그냥 국정원 특활비를 지금 그 당시에 막 깎자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예산 날라가면 안 되니까 돈 갖다 주고 예산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홀딩 시켜봐. 그건 이걸로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불법 지금 정치자금 보니까 어떻게 되지? 그게 아닌가 보네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 진술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사실 최경환 의원이 살아날 방법 딱 한 개예요. 배달 사고. 근데 배달소는 이혼수가 두 명이 같이 그러니까 갔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예. 이현수가 혼자 갔으면 아니 나는 받은 적 없어요. 예. 아니 뭐 이현수 혼자 와서 얘기만 하다 갔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럴 수 있는데 이게 같이 간 사람까지 있잖아요. 국정원 직원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을 대비해갖고 같이 간단 자신들끼리 말이에요. 네. 보험을 들어놓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가 추가했던 그 집무실이라는 게 거의 카운터 퍼치고 그렇죠. 그 전에 나와 있는 진술들하고 이거하고 딱 결합이 되면 이거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이 사건 조사 길지 않아요. 또 얘기를 하지만 최경환 의원은 아마 조사가 빨리 끝날 거예요. 예. 그리고 뇌물죄에서 시간, 장소, 방법을 객관적으로 공소한 기재를 하기 위해서 항상 장소가 또 애매해요. 예. 예전에 홍 대표 사건도 마찬가지,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로 윤승모가 여기 줬다 그러다가 주차장에 줬다 그러다가 장소가 헷갈리는데 이거는 예. 시간, 장소, 결제 시간 다 맡았고요. 사람 막 딱 둘이 들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부터 방법까지 뭐 100% 확실합니다. 이거 더 조사할 것도 없어요. 공수장 쓰기가 너무 쉬워요. 이거는. 공소장이 뭐 아예 써져 있는 기고 뭐 정치자금법을 갈 가능성도 그거는 변호인의 전략인 거, 전략인 거고 전략. 뇌물죄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아마 제 생각인데요. 자정 전에 끝납니다. 끝난다고 봐야 되고 그 만약 안 이후에 끝나면? 안 끝나면 제가 그거 모르죠. 그걸 제가 어떻게 책임져고 그래 끝나고 열람 조사 시간은 많이 길 수 예.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최경환 의원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많이 낙담을 한다 그러면 정말 신병 확보 차원에서 긴급 체포라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돌려보내겠죠. 네. 제가 봤을 땐 자정에는 안 끝나요. 왜냐하면 이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제 이제 제가 좀 어제 그 최경환 다른 얘기들도 나왔잖아요. 네. 뭐 LIG 손보를 뭐 KB에서 인수하는데 어째 됐네 뭘 아직 언론 보도니까 그에 대해서 진위 여부까지는 알 수는 없으나 만약에 검찰이 그런 것들까지도 조사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조사는 더 길어질 수 있죠. 시간은.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그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확실한 1억 갖고만 지금 그렇죠. 그 조사를 하지만 롯데도 있잖아요. 그 뒤에 사실- 무궁무진하잖아요. 사실 작년에 롯데로 시작했어요. 롯데로. 그렇죠. 원래. 작년 롯데. 근데 그 얘기 나오다가 스물스물 없어졌잖아요. 아시아투데이인가 어디에서 네. 실명으로 썼다가 50억 그렇죠. 받았다 어쩌다. 그 이제 그런 것들까지 오늘 아마 근데 예. 그 부분은 조사대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단서들이 추가로 확보된다면 신병을 확보하고 진행을 길게 가겠다는 된다면 거죠. 그런 거 조사하는 거예요. 길게 아니 근데 된다면. 일단은 그 별건 수사는 원래 안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1억에 대해서 하고 1억을 갖고 기소해서 구속이 되면 그때 이제 추가로 네, 추가로 조사해서 그렇게 하면 나오면 되지. 추가 띄우면 되는 거예요. 예. 사실 그런 예를 그런 들어 것들이 혹시 입증이 된다면. 있을지는 모르지만 무슨 그 당선되니까 축하한다고 갖다 뭐 돈 준 경우 아 지금 있을 수 그게 있을 거고. 기사가 하나 떴거든요. 그래요? 당선 축하금이라는 기사가 떴는데 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 대략 기업 2곳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기사상이에요. 저는 이거 기사상. 제가 얘기하는 게 예. 아니라 기업 2곳 그리고 상당한 재력가들을 통해서 100억을 모집했다. 한두 푼이 아니라 100억이에요. 야. 그걸 이제 현금화하기 쉽고 뭐 추적 어려운 무기명 채권 형태로 받았고 그래서 그거를 어허. 돈 세탁을 거쳐서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예. 홍콩에 있는 외국계 은행에 이제 돈 세탁을 해서 뭔가 넣어놓고 잘못되는 건데 그럼. 넣어놓고 이제 근데 이렇게 해놨는데 왜 문제가 생겼지? 왜 이게 드러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걸 나누는 과정에서 친박계 내부에 분란이 있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이후로도 어느 정도 사용이 됐다라는 정황도 있고 이제 그 기사상으로는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그 기사상으로는 예. 그 외국계 기사에 은행의 따르면. 네 기사에 따르면 예. 외국계 은행의 임원도 그게 맞다라는 얘기를 했다. 이게 언론 보도의 내용이에요. 왜 웃어요? 아니 재밌죠? 저는 이 얘기가 이게 사실 뭐 주간인 신문에 나온 네, 거잖아요. 그렇죠. 일간지가 나와 주간지 저는 예. 이 주간지 못 봤는데 제가 왜 웃었냐면
친박계 내분에 나누는데 분란이 생겼다. 이 부분이 제가 뭐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 아닌가요? 아니 어이가 없어. 아까 이 진위가 틀렸다. 기사가 틀렸다는 게 못 아니고. 받았어요? 왜 그러세요? 친박도 아니에요. 아니, 분란 아니에요? 혹시 분란을 만든 거 아니야? 안 줘가지고. 그거 받았으면 제가 지금 이러고 있겠어요? 배지 달았지. 힘도 없는 사람한테 자꾸. 그거 받았으면. 아니 그거 받아도 경선에 떨어진 사람 안 돼요. 그거 받았으면 경선 안 떨어진다니까요. 실세란 얘긴데. 어? 그거 나눌 수 있는 지지 정도 됐으면 비례대표지. 그냥 바로 꽂았을 텐데. 그렇죠. 그거 받는 정도 사람이면 바로 비례대표 좋지 뭐. 그래서 거기에 제가 조금만 더 추가하면 제가 왜 구체적이라 그러냐면 이걸 진두지휘한 게 친박계 핵심 둘. 아하. 숫자도 딱 떨어져요. 둘. 그리고 그다음에 정윤회 문건 나올 때 우리 십상시라는 표현 썼잖아요. 예. 문고리 3방을 포함한 십상시. 십상시 중에 1인. 그 3명이 모금 활동을 주도했다. 여기까지가 기사예요. 야, 저는 그 이니셜 누군지는 안 나왔어요. 네, 누군지는 안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그냥 촉은 그 촉은 기사가 왔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촉은 왔는데 네, 저는 근거가 느낌이. 없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아니 하면 안 근데 되죠. 얘기가 무척 구체적이고 네. 정치권에서 도는 정도의 얘기로 저 정도면 이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겠네라고 쫙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박계에서 돈을 받았다. 이 정도로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한 게 아니라 그 중에 둘. 십상시 중에 한 명. 홍콩계 기업도 은행. 둘. 홍콩계 외국계 은행. 나누다가 분쟁. 나누다가 분쟁. 그거는 뭐 일상사니까. 그러니까요. 야, 이것도 사실이면 이것도 엄청나게 커요. 아, 롯데도 크고요. 왜 줬대요? 그렇죠. 홍콩계 은행에서요? 홍콩계 은행이 왜 줘요? 홍콩계 은행이 돈을 맡겨놨지. 세타 왔다고. 홍콩계 은행이 왜 당선축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맡겨둔 거죠. 맡겨놨다. 예. 9675님, 와, 삼변시대 60을 바라보는 아줌마가 들어도 풍성한 해석이 항상 자면하게 듣습니다. 60을 바라보는 아줌마가 들어도 60을 바라보는 아저씨가 진행해도 맞잖아요. 예, 그렇죠. 예. 자, 55분 40초 멘트아웃 이게 뭐야, 벼락하네. 아, 이건 안 내구나. 4분 남았습니다. 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팔선녀의 존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팔선녀. 아, 추미애 이름 참. 대표가 오늘 공식적으로 팔선녀를 공식화했어요. 그러니까 그 팔선녀에 누가 있냐? 우병우 부인이 우병우 있다면. 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 얘기 기억나시죠? 그 조홍천 의원이 대정부 질의하면서 우병우가 청와대 들어가는데 최순실이 역할을 했다. 음. 그게 누구냐? 그 추적하는데 거기까지 하고 더 못했거든요. 그런데 팔선녀 그룹 안에 우병우 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쫙 연결이 되는 거죠. 좀 있으면 이제 팔선녀들이 다 나오겠네, 실명이. 네, 지금 막 뭐 돌아다니는데 듣기로는 뭐 기업체 회장에 네, 부인도 있고 뭐 등등 그렇다는데. 아 정말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신정국가로 후퇴했지? 그렇죠. 그 이야기 제가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왕정국가가 아니고 신정국가. 아니 그러니까 그 비서실장이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봉건 시대 이전 재정일치 사회죠.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게 우리끼리는 뭐 강남에 뭐 4인방 뭐 이렇게 쓰는 용어 중에 선녀란 말을 썼다는 말은 왜 그 일반적으로요. 동네에 풍선 달리고 대나무 있고 이런 집들이 대부분 다 이제 불교와 도교의 합체거든요. 그래서 신당이라 네. 그러죠, 신당.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점쟁인데 그 사람들 뭐 보살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녀라는 표현이 종교적 표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아 보이네요. 그게요. 네. 탱화 중에 네. 팔선녀 네. 탱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팔선녀 탱화에서 이름을 따왔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제가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그 종교적 이야기를 했더니 안 믿으시더라고. 에이 설마 그러던데 사실은 지금 야권이나 정치권에는 공식화 돼버린 상황이네요. 아니 종교? 그리고요 그 정치인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이름 좀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이세민이라는 분 있잖아요. 이세민. 그분한테 전보는 유력 정치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어제도 한 명을 만나서 얘기 들었고 심지어 이세민이 자가 발전을 해서 유력 정치인들을 콕콕콕 찍어서 호객행위도 한답니다. 자, 근데 설마 뭐 어쨌을까 저쨌을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부터 진짜로 한번 팩트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뭐 종교적인 거야, 뭐 종교 자유라고 치고 다 빼고 지금 박근혜 씨로 나오는 연설문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상의 모든 정보들이 최순실 씨한테 건너가서 결제를 받는 형식, 그 형식으로 지금 국정이 운영돼 왔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 이거는 이야기 먼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이게 들통나는 순간 사실상 야권에서는 탄핵을 먼저 걸고 나와야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안 아닙니까? 지금 뭐 사실상 탄핵 국면이죠. 심정은 다 탄핵 국면인데
지금 뭐 국회 구성이라든지 또 헌재 성향 이런 걸로 봤을 때 탄핵을 과연 추진하는 것이 현명한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따로 있을 수 있고 다만 탄핵에 버금가는 그런 조치가 불가피해 보이고 지금 이거는 그냥 무슨 레임덕이 아니고 통치권이 붕괴된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권이 사실상 박근혜라는 가시적인 권력자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게 백일화에 드러난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권력이 가시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그 최순실 이 국정농단 사건처럼 겉으로 보이는 권력 뒤에 진짜 숨은 권력이 이렇게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이제 목격하게 되니까 이거는 분노를 넘어서 뭐 허탈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요. 두 번째 날 JTBC 보도가 첫날 보도보다는 좀 더 강력했다고 보는데 이명박과 독대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네. 사실 독대라는 게 자체가 민주정부에는 없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 독대 시나리오도 받아봤고 국방위에 비밀 조촉한 안보 기밀도 최순실한테 갔고요. 청와대 인사 정부 조직에도 개입했던 정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 조도에 가서 휴가를 보냈던 그 사진 미공개 사진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건데 일단은 이 정도 정보면은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서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요, 요 전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분류해 보면 그 대통령의 해명과 연관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많죠. 저는 이제 이재명 시장이 오늘 하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JTBC가 최초 폭로를 했을 때도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난 그전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대통령의 사과 내용이 세 가지가 거짓말이에요. 첫째는 그 어느 범위까지 조언을 받았냐. 그게 연설하고 홍보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분야는 안 받았다. 근데 지금 푸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군사 기밀까지도 다 공유하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 그다음에 두 번째 시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할 때 도움을 받았고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에 비서관들이 세팅되기 전까지 도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 2014년 자료도 있거든요. 3월 달까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그러면 뭐 2년 이상 세팅하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기도 거짓말한 거예요.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더 증언이 있는데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이었던 이성한 씨가 올 봄까지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올 봄까지도 청와대 자료를 회람하고 비선 회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 그거고요. 세 번째는 표현하고 뭐 요런 걸 조금 도움받았다. 요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기획하고 지시한 게 최순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 어설프게 사과해서 쉴드 치면서 진짜 본격적으로 레임덕을 넘어 하야 국면으로 들어간 거다 이거. 세상에 우리나라처럼요.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거짓말하고 이거는 정말 받아들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대국민 사과하면서 거짓말했다면 그건 진짜 탄핵 사유죠. 근데 이미 그 순간 드러나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그 3시 45분에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기자회견 하러. 그때 한겨레 기사가 뜬 건 그걸 부정하는 한겨레 기사가 뜬 게 거의 같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JTBC 보도에 대체 어느 정도까지 정보가 넘어간 건지를 알았다는 것 같죠. 그러니까 2014년 3월까지 파일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실드를 치려고 보니까 정권 초기라는 말로 들이밀었잖아요, 지금. 2014년 3월로 끊으려고 한 거죠. 그걸로 어설프게 끊으려고 했는데 그 한겨레가. 이외에 다른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게 이제 사과가 아니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이제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주워 담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이 연설문 거치는 부분이 첫날까지면서 들썩했던 게 뭐냐면은 사실 대통령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연설문이 한 3분의 1이라고 보거든요. 그분의 어떤 그 워딩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각 부처가 거기에 따라가고 하는 그 거쳤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은? 왜 최순실의 손을 거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륭화복을 점친 거 아닐까? 종교살. 난 여전히 그 앵글에서 의심을 해요. 왜냐면 저도 의심이 가는 이유가 팔선녀라는 명칭도 그렇고 박지원 대표 입에서 사교라는 말이 나오고 오방랑. 예, 그다음에 오방랑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그다음에 갑자기 새누리당이 어느 날 빨간색으로 바꿨을 때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뭐를 점을 봤대나 뭐를 보니까 빨간색을 해야 대통령 된다 뭐 이런 거. 로고가 말 한 장이야, 근데. 미치겠네. 막연해.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그래서- 국가 부적 사업이야.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레스덴 선언할 때 그 연설문에 빨간 밑줄 근 것과 이유를 보면
사실은 꼭 고쳐야 되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 좀 편하게 나오게 고쳤더라고요.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필수는 아니고 말이 편하게. 그러니까 뭔가 자신을 잘하는 사람이 자신의 언어로 바꿔주길 바라는 마음이 통일 있었겠죠. 대박도 최순실이 만들어낸 개념인가 그러면? 아니 그 통일 대박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에 잘못됐던 거 있죠. 저기 그 하얼빈. 네, 그다음에 그 리순. 창조경제 예로 들었던 쥐덫. 쥐덫. 예, 쥐덫. 그거에 대해서 조인근 비서관 지금 안 나타나는 분 계시죠. 그분이 이상하게 연설문이 어디 갔다 나오면 바뀌어서 와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만 넣어버렸잖아 그래서. 예, 그리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리슨 과목을 하얼빈이라고 착각할 정도의 비서관은 없다 이 세상에. 그럼 이건 우리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고쳤을 거다 하얼빈으로. 그게 최순실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최순실 손을 거쳐 나오면 팩트가 틀렸어도 그냥 가야 되는 거야. 그걸 그럼요. 다시 손 못 대는 거야. 네. 아 이건 진짜 최고 존엄이에요. 그러니까 신내림. 최고 존엄보다 높은 건 신.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 박근혜 씨의 최순실에 대한 의존도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최순실 자체가 별 달라질 것도 없는 문장을 고쳤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감을 끊임없이 박근혜 씨에게 과시하려고 했던 측면, 내가 이렇게 손봐주는 대상 상대로서의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했던 측면이 더 강하지 않을까요? 그 TV조선이 JTBC 보도 나간 이후에 그 의상실 차려놓고서 해외 순방 때마다 혹은 뭐 정상 미팅 때마다 혹은 중요한 인터뷰 때마다 맞춤형 의상을 제공했다라는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저는 딱 그게 연상되던데. 마루 인형 하나 예쁘게 머리 빗겨가지고 놓고 이 옷 갈아입히고 저 옷 갈아입히고 저는 딱 그게 연상돼요. 저는 소름 끼쳤어요. 그거 그게요, 보면서. 그 의원님. 네. 대통령 의상은 본래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2부속실에서 코디네이터가 있지요. 코디네이터를 두고 그 그렇습니까? 코디네이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아, 옷 정도 챙겨주는 게 뭐가 문제가 돼?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이제 옷을 챙겨줄 때 저는 이게 법적이나 이런 걸로 보면 그 화면에 등장했던 윤전추 상급 행정관이에요. 공직자예요. 그다음에 또 이모 비서관 공직자예요. 공직자들이 아무 공직도 없는 최순실의 시중을 들고 있잖아요. 영장 전담 판사 판단한 그 시점에 한 번, 구속적 부심이 한 번 더 판단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랑은 이런 게 바뀌었으니까 풀어줘야겠구나 해서 풀어주는 걸로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든 게 구속적 부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 말한 거 맞아요. 1심 법원 항소심 가면 유죄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대법원 가면 또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구속적 부심은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구속적 부심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했고 오늘 구속적 부심 신청하는 게 7%, 이 중에 15%면은 전체 구속건의 1%가 사정 맞아요. 변경으로 나왔다. 네. 그러니까 그 7%는 이 정도면 사정 변경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는 건데 이게 알겠습니다. 피해자가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합의 의무를 어떻게 사정 변경으로 들어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구속적 부시라는 것 취지 자체가 예. 구속적 부시가 불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 대한 사후 판단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전 없어요. 그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영장 발부에 대해서 항고가 안 되기 때문에 구속적 항고심 부심을 통해서 성격이에요. 피의자가 맞아요. 한 번 더 다투라는 건데. 알겠습니다. 자, 최경환 의원님. 네. 검찰 출석하면서 9시 56분 검찰 조사에 성실임에서 저희 억울함을 소명하겠다. 이분은 법조인은 아니죠. 네. 이분은 검찰에 들어가본 경험이 있나요? 그전에는 제가 알고 거의 없을걸요. 경제통화. 그러니까 계속 말만 있었지 아하. 제대로 된 뭐 수사나 조사를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아하. 제대로 들어가셨나? 네, 이번에는 처음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예. 처음이에요, 처음. 왜냐하면 이 11월 달에 처음에 이제 국정원 특활비가 뭐 청와대 상납됐다가 나오면서 예. 쓱 최경환 의원한테 1억이 갔다는 얘기가 기사가 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자마자 최경환 의원이 이게 사실이면 내가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하고 나서 이현수 기조실장하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억 줬는데 또 이현수 기조실장이 내가 혼자 준 게 아니고 누구 한 명 데리고 갔는데 예. 이병기 원장은 이현수 실장은 저 그럴 배달 사람 사고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문서에도 있네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검찰이 나와라 그 얘기를 하니까 최경환이 처음에 그랬죠. 이거 지금 우리 당에서 특검으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때까지 수사하면 안 된다. 이건 정치보복이다. 근데 자유한국당 내에서 홍준표 대표가 이번 건 빼고 최경환 의원까지 가고 다른 거 가지고 특검하자고 한 거예요. 이제 사실 최경환 의원이 이제 갈 데가 없죠. 그런 상황에 사실 어제 저는 진짜 나올 줄 알았거든요. 원래 어제였잖아요. 어제였는데 그 예산안 그 본회의 표결에 지도부에서 참여해달라고 했다는데
사실 뭐 참여할 이유도 별로 없었고 지도부도 별말 없었습니다. 근데 최경환 의원이 제가 보기에 지금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 증거관계가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고 예. 여론도 등을 돌렸고 거기서 더 심한 거 본인의 당도 등을 돌렸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어제 그랬잖아요. 자연소멸 중 소멸주의다. 검찰이 자연소멸 시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지금 최경환 의원이 혐의가 있다고 거의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사실 손 안 대고 코 푸는 형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둘이 친할 수 있는 조건인데. 그러니까요. 송환종 1억. 둘 다 1억 아니고. 네, 그래서 김태현 빵 터졌어. 하여튼 모든 여건.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시간을 좀 벌어서 불체포 특권이라도 활용해 보려고 그랬는데 방탄국회도 안 한다 그러고 거기다 회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12월 8일까지니까 그렇죠. 버텨봐야 의미도 없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오늘 조사가 최경환 의원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본인의 미래를 아는 거 아닌가. 얼굴이 헬쑥해졌어요. 사실은 조사받는다는 게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변호사도 받기 전에 힘들지만 헬스케졌다며요. 근데 많이 헬쑥해졌고 박지원 변호사님. 예? 박 변호사가 더 헬스해졌어요. 아니 일단은 뇌물죄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뇌물죄가 딱 떨어지는 게 뭐냐면 특활비 법원장이 보수 일각에서 봤을 때 너무 코드 인사 아니야라고 걱정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 저는 최근에 일련의 어떤 대법관 인선이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정치권에 대한 일갈 이런 예. 거로 봤을 때 김명수 대법원은 조금 그래도 좀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가지 시간이 예.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구속적 부심에 대한 생각은 백 변호사 저는 전혀 다르다. 그건 말씀드립니다. 저는 김태현 변호사 전혀 다릅니다. 두 가지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첫째, 김명수 대법원장 들어왔는데 블랙리스트 재조사한다는데 왜 이렇게 뜨뜻 미식을 한 게 아니야. 그렇죠. 이 문제 제기하는 분 한 분 네. 계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구속적 부심에 대해서 모두가 이해하지 않는데 이때야말로 전 판사들이 모여갖고 판사 전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격한 얘기를 하는 판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때 이제 평판사들 회의가 생겼었죠. 예. 블랙리스트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대법원장이 바뀌는데도 그 부분 문제 제기를 했던 판사들만 있고 해결책은 별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막 김동진 부장판사가 어쩌면 큰 마음 먹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법관끼리 서로 그 판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예. 어쩌면 이거는 근데 견해도 물어봤다는 거 아니야, 주위에. 다 물어봤고 그거를 또 글에 올렸어요. 자기가 아는 옆에 법관들한테 물어보니까 누구도 이해 못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그런 거는 그냥 신광열 수석부장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 막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저는 의미가 또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뭐 김동진 부장 말 저는 한 번쯤은 뭐 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얘기해도 돼요? 해요. 하세요. 그러니까 구속적 부심에 대해서 좀 지난 얘기긴 한데 구속적 부심에 대해서 저도 석방되는 경우 많이 못 봤습니다. 저도 제가 영장을 기각시킨 적은 많지만 구속적 부심을 풀려나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변호사 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저도 알아요. 청구 그런데- 자체를 안 하죠 거의. 그런데 백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이례적인 건 맞으나 그리고 김동진 부장판사에서 19년 동안 처음 봤을 수도 있으나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구속적 부심에 대해서 석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범죄를 보는 시각들 그러니까 신광열 전 부장과 누구죠? 영장법원의 강부영 판사가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달랐던 겁니다. 신광열 전 부장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을 어떻게 본 거냐면 이 사건은 무죄가 될 만한 사안이거나 만약에 유죄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로 석방될 사안이라 본 거죠. 죄 자체를. 그렇게 보고 풀어준 겁니다. 불구속 수사가 그렇죠. 재판의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그 기록을 보지 못한 우리들로서는 그 재판 기록을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광열 전 부장판사의 판단이 무조건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1심, 2심, 3심 우리나라 3심 제도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된 게 2심에서 유죄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성립과 양형에 대해서 강부영 판사하고 신광열 부장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소됐을 때 1심, 2심, 3심 얼마든지 유무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든지 결과는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광열 부장 알겠어요.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지금 뭐 지금 말씀을 이해하는데 1심, 2심, 3심 결정 바뀔 수 있죠. 저도 알아요, 그거. 근데 지금 구속적 부심도 지금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장 전담 판단이 틀리면 바꿀 수 있습니다. 법 규정상으로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원 내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내가 그게 궁금한 보세요. 거야.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예. 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속적 부심을 몇 % 정도 신청하는지 아세요?
한 7% 정도 신청합니다. 100명 중에 7명이 구속 적부심 신청해요. 예. 그 중에 한 10%가 적부심으로 풀려 나옵니다. 15% 통계는 10에서 15%. 근데 그 정도 풀려 나오는 사람들이 예. 전부 다 사정 변경으로 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 내부 기준은 영장 전담 판사가 인정한 범죄 혐의를 다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구속이 필요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시간 났어요.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 풀려 나오는 순간 이 수사는 원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속 적부심 풀려난 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혐의는 다 인정이 되는데 보니까 이거는 뭐 주거도 일정하고 증거도 다 확보됐고 그러니까 풀어줘. 이러면 이해가 다르죠. 근데 범죄 자체가 다툴 때가 참 많네요. 이러면서 내보낸 거니까 그러니까 당신들 입증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일단 신광열 부장 얘기는. 그러면 여기도 입증이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결고리 중에 1번이 입증이 안 되는데 2번 불렀으니까 이제 다음에 그냥 3번 불러? 그런 방식으로 수사하다 잘못하다 제대로 뒤통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신강렬 그 형사수석부장 판사. 네. 얘 구속적부심 풀어준 거를 이제 우리가 몇 번 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또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들이받았거든요. 그분이 성남에 있다가 서울로 들어오는 케이스인데 인천으로 갔단 말이에요. 좌천이에요. 그 얘기 잠깐만 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구속적부심은 뭐 제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변호사로서 도저히 이해 안 돼요. 그 신강렬 김동진 판사도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19년 만에 처음 봤다. 영장 실질심사에서 요즘에 영장 전담 판사가 얼마나 영장 많이 기각합니까? 거기 뚫기 또 하늘의 별 따기인데 거길 뚫어가지고 구속을 시켰더니 야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네가 틀린 것 같아. 이거 아니야.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이거 갖고 칼럼도 썼어요. 제목이 어느 판사의 팀킬입니다. 팀킬. 그러니까 판사의 판단을 그렇게 뒤집는 경우는 구속적부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뭐 그 사이에 안 하던 자백을 했다거나 사정 변경. 아니면 뭐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면 피해자랑 합의를 했다거나 구속이 불필요한 상황이 구속 적부심 때 생겨야 돼요. 그게 하나도 없는데 풀어줬으니까 그건 잘못됐는데 하여튼 풀려났으니까 이제 참 수사 자체가 어려워진 거죠. 김동진 부장판사가 그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 정치적 입장 표명이다?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누구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했던 너무 정치 세력들의 사법부의 결정을 위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그런 메시지. 저는 굉장히 잘된 메시지로만 보고. 그걸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김동진 문제 제기한 거예요.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 또 말씀을 드렸죠.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 우리 3번 시대에서도 그 얘기 했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코드 인사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아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금 아무래도 좀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으나 이거는 받아야 되는 카드라고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정치적으로 저는 평양된 사람을 보진 않아요. 본인의 생각이 굳이 보수 진보 중에서 뭐 진보 쪽에 가까울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법원을 완전히 진보적인 색채로 확 바꾸고 이럴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봤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증거로 나타난 거죠. 하나는 이번에 대법관 인선, 그다음에 그 메시지들. 왜냐하면 대법원장으로서 그런 메시지 굉장히 바람직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누구든지 법원의 결정에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럼 법원을 흔들지 마라. 그렇죠. 구속적 부심에 대해서 백성 변호사는 전혀 납득이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납득이 돼요. 저는 그게 돼요. 왜냐하면 충분히 신광호 부장 입장에서는 그게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대법원장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 세력들의 대법원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비판을 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정치권의 메시지가 대법원의 법원의 결정 비판한다. 다만 결정이니까 수용하겠다. 이게 돼야 되는데 비판만 있고 결정은 없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그게 야당이 아니라 여당에서 집권 여당에서 나오는 것은 대법원 법원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것이거든요. 흔들지 말라는 게 김동진 판사 딱 들이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동진 판사가 오늘 이제 다시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어제죠. 그러니까 뭐라고 올렸냐면 구속적 부심에 대한 본인의 생각, 비판적인 생각 창의 유지하겠다.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의 법 판사로의 생각이니까. 하지만 대법원장을 소위 말해서 들이받은 건 그건 내가 잘못했고 후회한다라고 이제 글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일단 일단락에 된 것이고 저는 김명수 대법원 이명박 요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추명호 최은수, 우병우 요 라인이었잖아요. 국정원 이전보가. 그런데 중간에 최은수가 샥 영장이 기각되면서 우병우까지 칼이 못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때 반론이 뭐였냐면 무슨 소리야. 추명호에서 우병우를 직보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최은수는 빠져 있었으니까 괜찮아라 이제 반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버는요. 김관진, 이명박 요 직보가 아닙니다. 이건 검찰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검찰도 김태호 전 비서관이 조직 다 빼고 김태호가 중간에서 메신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관진, 김태호, 이명박이라고요. 확실히 라인이.
근데 김관진 전 장관이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구속정부에 나왔는데 그 이유가 죄가 안 되는 것 같은 걸 이거잖아요. 어찌됐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래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김관진 전 장관을 확실히 뚫어내지 않는 이상 김태효 전 비서관 뚫기가 쉽지 않고 그게 못 뚫으면 MB까지 가기도 굉장히 저는 조금 반대로 요 문무일 총장의 얘기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올해 안에 수사를 끝낸다. 누가 봐도라도 올해 안에 수사 끝낼 수가 없어요. 그 끝낸다는 거는 사실은 상징적 의미인 거예요. 그 얘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건 국정농 사건의 마지막은 어쩌면 우리가 아는 그 사람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MB 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이 문무일 총장의 어떤 메시지가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 초까지만 해가지고 끝낼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김태효를 불렀는 게 아닌가. 김태효가 이 19시간 18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지만 얘기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는 바로 이제 MB 대통령의 소환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뭐 연말이라든지 늦어도 연초에 포털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이런 듭니다. 보도가 있어요. 그 김관진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우리 편 뽑으라는 MB 지시 인정했다는 보도 직후에 MB와 김태효가 휴대전화 문자 기록 주고받았다는 정보를 어제 확보했다. 네, 어제 이제 모 그 종편에 뉴스 단독으로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이었는데 이제 김관진 전 장관 이제 조사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바레인인가로 출국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청와대 직전 그 청와대 청원에도 뭐 출국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청와대 청원 많이 가고 그랬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근데 그 당시에 이 김태효 비서관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로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청원이 있더라도 그게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내용이 이제 뭐 문자 메시지 내용들이 혹시 이거랑 좀 관련이 있으면 왜냐하면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은 그 방송에서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김관진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고 야 이거 우리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만만치 않은데 라면서 얘기한 게 있다면 뭔가 이 이후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입을 맞추거나 하려고 했던 정황이 아닐까? 가 이제 어제 뉴스에 그러니까 유명한 종편이죠. 아직 구체적인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 종편에서 뭐 태블릿 PC도 공개를 했었고 그냥 얘기하세요. 태블릿 PC 나왔으면 뭘. JTBC인데 그 기자도 그 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큰 그림이 있는데 아니면 세부적이긴 있는데 조금만 공개를 한 것 같아요. 보도는. 아 이거 보도의 저건 핵심이에요. 잼만 탁 날려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부인을 하면은 제대로 빵 그렇죠. 터뜨리고. 태블릿 때 딱 그랬잖아요. 태블릿 똑같아요. 지금도 그 기자고 그 회사입니다. 그 방송국이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것을 취재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압수수색 영장 들어가면요, 그 통신 기록 주고받은 것만 있지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그 핸드폰에서 압수수색해갖고 포렌식으로 살렸을 때만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문자 메시지요? 문자 메시지 나오죠. 문자 메시지는 나와요. 근데 이제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차피 서버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통화를 했다까지만 나오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분간 통화를 했다가 나오지 무슨 말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도감청 설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두 분은 MB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거 지금 당장은 지금 어렵다. 당장은. 근데 이제 문무일 총장 얘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연말까지 마무리를 지을 건데 두 개를 예외를 들었어요. 그게 이제 MB 문제, 그 다음에 국정원 특활비거든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큽니다. 크죠. 덩어리가 커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검찰 입장에서 건드리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측면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연말이 아니라 연초까지 좀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내놨기 때문에 어쨌든 저도 그건 그렇게 생각하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 포털을 한 번은 쓸 거예요. 서서 그냥 집에 보낼 수도 있고 뭐 진짜 사법 처리할 수도 있고 뭐 영장을 칠 수도 있고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 번은 쓰긴 쓸 건데 지금 당장 하기에는 아직까지 숙성이 덜 됐다는 거죠. 연글지 않았어요.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따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런데 아마 이건 있을 거예요. 검찰도 그렇고 현 집권 청와대도 그렇고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여러 가지로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내년 평창올림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평창올림픽이 안 떠요. 그러니까 평창올림픽과 적폐청산 수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하실 수는 있지만 언론 입장에서 봤을 때 일면 헤드라인이 적폐청산 이 사건 지금 너무 재밌으니까 안 뜨는 거예요. 평창이. 그러니까 일면 머리가 헤드가 저 평창 뭐 대박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론들이 야 평창 무슨 평창 이게 더 재밌는데 말씀하신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 평창올림픽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현 집권 세력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거거든요. 평창올림픽 떠야 내수가 삽니다.
내수가 살아야 내년 지방선거가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이 떠야 이 정부가 원하는 남북 화해 모드가 조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데 이게 지금 안 뜨거든요. 적폐청산에 밀려서. 연관은 없죠. 언론에서 볼 땐 똑같다는 거죠.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 관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 1월 연초까지 이걸 마무리 짓고 평창올림픽을 붐합시키는 방향으로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 오늘 문무일 총장이 연말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어떤 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청와대 하명 기간이냐? 언제까지 갈 거야? 이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아마 현 집권 세력과의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저는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평창 전까지 그러니까 MB 구속 수사 12월에 끝내고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빨리 하겠다는 뜻이죠. 저는 그렇게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그런 부분 분명히 맞지만 문무일 총장의 뜻이 뭐 이거는 뭐 이제 그만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빨리 수사 성과를 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수사에 어떤 진척이 있다라는 걸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 비서관 들어가기 전에 문무일 총장이 얘기한 거잖아요. 아유 들어가기 전에 조사할 거 다 얘기하죠.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아닙니다. 예. 근데 사실 저는 박지원 변호사 생각이 정반대. 저도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수사는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걸린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게 표류하고 그냥 카더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까지. 정말 빼도 먹도 못하는 뭐가 빡 나와야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울 텐데 그게 지금 생각보다 녹록치 않고 더뎌가니까. 맞아요. 그리고 지금 두 인물이 남은 거 아니에요. 우병우 또 어떻게 할 거냐. 우병우도 녹록치 않은 인물이고. 그래서 저는 아까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예외. 이명박 전 대통령 거는 지금은 쉽지 않다라는 걸 은연중에 내비친 겁니다.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얘기는 문무일 총장이 얘기한 거는 이 전 정권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그 김관진이 구속적 부심에서 풀려 나온 상황이 그게 녹록